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간밤에 잘 못 주무셨죠? 축구 보느라고 밤새고 또 분통 터져서 잠 못 이루고, 골키퍼 조현우 아니었다면 2대0 아니라 한 6대0으로 졌을 겁니다. 조현우 선수 참 짠하더라고요. 걸핏하면 공을 뺏기고 제대로 된 슈팅 하나 못 날리고 참 속 터지는 90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클린스만 감독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이야 연속으로 2번이나 연장전을 치렀으니 체력이 바닥이 났을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도 짜고 전술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무엇보다도 자기 팀에 대한 애정, 그리고 국가대표팀 감독 아닙니까? 자기가 대표팀 감독을 맡은 그 나라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보이질 않으니까 감독 부임 이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허망하게 만들고도 사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던데, 클린스만을 탄핵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그거 참 잘 안 들릴 것도 같은데. 전달. 네, 내일 오후 첫 방송 쏙닥쏙닥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축구 보셨어요? 오늘 새벽이지 뭐. 예. 네, 저는 전반전까지. 전반전까지. 귀로 들으면서. 뭔가 좀 예견하시는 능력이 있는가 봐요. 후반전까지 보고 잤으면 오늘 속상해서 방송 못했을 텐데. 네, 억울할까 봐요. 왜냐면은 지금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에서는 항상 90분 이후에 뭔가를 보여줘서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 전반전 보다가 그냥 아유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포기했고요. 근데 한 번도 질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피파 랭킹에서 워낙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질 거라는 생각 안 했는데 새벽에 일어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좀비 축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홈락 죽을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좀비 축구의 요르단이 마지막 칼을 꽂았다. 김정욱 교수님은 보셨나요? 예, 저는 봤습니다. 끝까지? 예, 저번 게임은 제가 깜빡 졸아서 전반을 못 봤어요. 그래서 후반을 봤는데 이기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보자. 그럼 이번에도. 근데 제가 볼 땐 좀비 축구도 한계가 있는 거죠. 2번 연속 120분 연장 혈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게임을 전 동일한 방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올바랐는지. 왜냐하면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뛰는 거잖아요. 좀비가 뛰는 게 아닌 이상 항상 언제나 중꺾말을 요구하거나 정신력을 요구할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국민들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아쉬워하거나 또 분노하는 이유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나 아니면 그들의 정신력에다 맡길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포괄적인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 하나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전 적어도 감독이 그전 게임과 다른 면모를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볼 땐 동일한 방식으로 나오면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이렇게 좀 게임을 지다 보니까 그것도 유효슈팅 뭐 골포스터 맞은 게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0이라고 하는 좀 치욕적인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좀 화가 나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번에 선수들 탓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신은기 변호사님도 다 보셨나요? 예, 저도 항상 그 한국 축구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선수들은 너무 고생하셨고 또 손흥민 그 주장이죠. 선수가 막 무릎에도 피 멍든 사진까지 나오면서 또 어제는 그 경기장을 떠나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그 선수들의 국가를 향한 애정 그리고 최선을 다한 모습에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다만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그 최근에도 많은 그 감독의 리더십과 경기 운영 전술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가 또 이제 뭐 연장전 가고 위로 올라가니까 토너먼트 게임에서 야 그래도 힘 실어주자 이래 잘한다 하다가 이제는 또 결론적으로는 또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 책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 전술에 문제는 없었는지 좀 냉철하게 좀 분석해서 잘못된 리더십이면은 바로 교정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 1번지에서 축구 얘기를 좀 굳이 해보려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얘기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뭘 보여줬냐. 과연 왜 우리가 이번에 정말 64년 만에 우승 기회다라고 했습니까? 역대 축구 국가대표 가운데 이렇게 화려한 진영이 없었잖아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그야말로 쟁쟁한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다 있고 이거 뭔가 좀 잘만 만들어 보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요르단이라든지 또 누가 이란이나 카타르 올라오더라도 다 해볼 만하니까 우승이 가능했는데 우승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번에 클린스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들이 그전부터 클린스만한테 불편했던 거는 과연 저 사람이 우리 국가대표팀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애정이 있나. 그전에 왔던 감독들은요 막 한국말도 배우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걸핏하면 미국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 꼭 한국에 있어야 되냐. 여기에서 다른 경기 보면서 분석하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따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앞번에 어떻게 요르단전을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을 뭐 믿는다, 잘할 거다라고 믿는다 하면서 this tea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this team. 이 팀이라고 그래요. our team이나 my team이라고 안 하고 this team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독일 사람이라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근데 미국에 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팀이 내가 맡고 있는 이 국가대표팀이 우리 팀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게 확 느껴진 게 디스 팀이 뭐예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로는 좀 화려하게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였잖아요. 독일의 유명한 스트라이커였는데 꼭 좋은 선수라고 해서 꼭 좋은 감독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저는 우리가 뭐 비견한 예로는 그 히딩크 감독이 가장 유명하고 성과도 많이 냈었잖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당시에 한국팀을 16강에서도 이제 그 성적을 내고 또 4강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을 보면 지금 이강인, 손흥민, 뭐 이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을 가지고도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히딩크 감독은 정말 무명의 선수들 오히려 더 발탁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좀 클린스만 감독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반성할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쯤 되면은 감독 교체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계약 기간이 있겠지만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 손흥민 아버지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인터뷰하기 그러니까 아시안컵 시작하기 한 열흘 전인가요? 6일 전인가?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력과 기량이 안 되는데 우승을 하면 자만한다. 근데 한국 팀이 아직까지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만큼 팀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판단했던 건데 클린스만 감독은 이런 평가를 객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보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감독직이 보장됐다고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단계적으로 한국 축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실험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런 실험들이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한국 팀의 이런 측면들은 발전했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 히딩크 감독 때 우리가 프랑스랑 아마 5대0으로 졌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어떤 업그레이드의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실험도 이번 아시안컵에서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팀들에 대한 정확한 수준 파악, 그다음에 그 한국 팀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미래 비전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판명된다면 저는 이참에 감독 교체, 뭐 냄비기 같은 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독 교체를 포함한 포괄적인 한국 축구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의 문제랑 그다음에 협회도 문제제기 많이 하더라고요. 협회가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러면서 성적은 좋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서 협회와 감독 이런 문제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협회가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결정하니까. 대가리가 없으니까 제대로 사람을 못 쓰고 엉뚱한 사람 갖다 써놓으니까 제대로 통솔이 안 되고 그런 꼬라지를 우리가 지금 한번 보자는 거죠. 예, 누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나라 국가의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갖추고 있어도 리더가 용인수를 제대로 못하거나 적재적소에 뭔가 선수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면 국가 운영하고 지금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수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고 사회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은 굉장히 그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그냥 내 사람만 내 편만 이렇게 하는 인사 정책 하다가 지금 그 지지율 20%대에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꼴을 지금 저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아까 클린스만 감독이 뭐 미국에 있으면 어떠냐 뭐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한 거 우리 떠오르잖아요. 홍수 때 내가 지금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라는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참 기가 막혔던 그 순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 축구에서건 국가 운영에서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젯밤 상황을 보면서 새삼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들이 오버랩 되니까 밤잠 못 이룬 여러분들이 더 화가 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도자는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래야 지도자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만은 걸핏하면 재택근무하고 걸핏하면 외유하고 이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고 이번에 비난을 받은 감독이 2명이 있어요. 한국의 클린스만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만치니. 이 두 감독은 어떤 태도로 비난을 받았냐면 둘 다 겁나게 돈을 많이 받아요. 아주 뭐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받는데 만치니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때 어디하고 할 때죠? 우리나라하고 할 때예요. 한국하고 승부차기 하는데 중간에 떠나버려.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감독이 있을 수 있냐고 비난을 막 하니까 나중에 한다는 핑계가 끝난 줄 알고 그랬다. 그게 무슨 감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웃긴 게요. 그 과거에도 수해 났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을 받았고요. 뭐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판받은 이유가 내가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지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리더십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조직을 통솔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명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이라는 것도 뭐 과거에 히딩크 감독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팀은 연봉으로 다 더하거나 선수들 기량으로 보면 한참 지금의 한국 대표팀보다는 훨씬 못 미쳤었거든요. 근데 그런 팀에 대해서도 감독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클린스만 감독과 뭐 100% 일치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현 정부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본인들이 뭘 한다고 뭐 달라지냐? 아니 그런 인식이면 사실은 공직을 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좀 그런 식의 좀 책임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클린스만은 지난번에요. 말레이시아하고 우리하고 아주 막 그 힘들게 싸웠잖아요. 말레이시아는 한참 아래니까 우리가 쉽게 이길 줄 알았고 사실 그때도 이 선수들 좀 쉬게 하고 로테이션을 했으면은 아마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그걸 전력 투구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고 있는데 실실 웃어요. 이럴 때는 웃는다고 안 하고 쪼갠다고 그러죠. 쪼개고 있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어제도 지고 났는데 웃어. 그래가지고 ESPN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클린스만은 완패를 당한 뒤 요르단의 후세인 안무타 감독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미소를 지었다.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국 선수들과 대조적인 장면으로 한국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뭐 이런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으면 그 팀이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 손흥민이만 짠해서 죽겠더만요. 손흥민 선수 끝나고 나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이죠.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기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저희가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뭐 준결승이고 너무나도 큰 대회고 또 준결승이다 보니까 조금의 뭐 긴장감, 조금의 경험 부족한 것들이 경기장에서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이 이런 준결승 패배로 인해서 저희 지금 선수들 참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저한테 질책하시고 저희 선수들은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잘했어요. 손흥민 선수 열심히 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8강전에서 가마찬 그 멋진 프리킥 정말 우리 국민들 요즘에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팍팍합니까? 그거 보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좀 잘 해주기를 바랐던 건데 우리 선수들은 정말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고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많이 있었습니다. 연장전 2번이나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반응들이 참 많이 올라왔는데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이제 우리 댓글이 아니고 클린스만 관련 기사에서 본 건데요. 저딴 쓰레기 감독 무조건 잘라라. 브라질도 아니고 유효 슈팅 연계가 말이 되냐? 그것도 요르단한테 나원 쪽팔려서. 지고 있어도 헤헤 웃고 자빠졌는데 이게 감독이냐? 저것도 연봉 챙겨주냐? 빨리 집에 보내라. 축구 관계자도 책임 물읍시다. 클린스만 감독 맞냐? 관객이냐? 감독은 선수들과 투지를 불살라야 하거늘 즐겁게 관람을 즐기고 있더구나. 자진 사퇴하거라.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어제 저희가 백운기의 정어리 TV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란에 글을 올렸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응원하고 싶고 선물도 드리고 싶어서 스코어 알아맞추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반부터 밤 12시 경기 시작 전까지 쭉 이렇게 스코어 예측 맞추고 당첨자는 오늘 발표해서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한 분도 없어요.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죠. 심지어 조형래님은 4대2로 이길 겁니다. 남자가 가오가 있지 뭐 이렇게 했는데 2대0으로 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인 그 자세가 참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도 열심히 했고 저렇게 끝까지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하고 있는데 참 클린스만 감독을 비롯해서 좀 지금 고위 정치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분들도 그 태도를 다 국민들이 전 보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지점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승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건 국민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손흥민 선수 경기 잘하면 다른 선수들을 칭찬을 하고요. 또 이제 고참 선수죠.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신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책임을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감독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좀 밝다고 생각하고요. 좀 그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축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창의적인 축구를 만들어내고 얼마 있으면 좀 국민들을 더 열광에 빠뜨리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부분만큼은 절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테 많이 배운다고 했잖아요.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그리고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다. 교육정책이고 뭐고 다 잘안다. 뭐 또 수사해본 사람들이 또 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당시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감독도 체육계 비리나 이런 거 수사 많이 해본 검사 출신으로 감독도 영입을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지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다별장님도 그렇게 댓글 올렸어요. 검사를 감독으로. 그러면 더 망하죠. 제시방님. 윤석열 완전 세됐네. 대담 프로 녹화까지 하면서 축구 이길 줄 알고 슬쩍 묻어가려고 같은 날로 방송 정했는데 축구 졌으니 화난 국민들 성질만 더 덕구겠네. 크크크 쌤통이다. 아이, 자작나무님. 이거 읽고 제가 웃느라고 한참. 오늘은 대한민국 밤 10시 전국적으로 정전된답니다. 어제 못 주무셨으니 일찍 주무세요. 아, 이것도 위기 모면책 중에 하나겠네요. 아이고. 보스 형님 TV가 또 시동을 걸어주셨네요. 축구로 분노하고 정어리 TV로 위로받읍시다. 분노 1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또 분노 릴레이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네, 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또 새로운 세상 한번 또 만들어 봐야지요. 오늘 밤 10시에 방송한다고. 네. 근데 그걸 왜 녹화도 진작 해놓고 그랬는데 언제 방송하는지도 이렇게 늦게 가르쳐줘요? 뭐 이해할 수 없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리고 4일날 녹화를 했는데 무슨 뭐 영화 편집하는지 드라마 편집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밤 늦게서야 이거를 미니 다큐멘터리 형태로 방영을 한답니다. 수술도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뭐 신년 기자회견은 고사하고 근데 뭐 녹화 잘못되면 다시 녹화해야죠.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할 건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잠시 네. 돗자리를 하나 펴자면은 내일도 아마 지금 정치 1번지 또 하시겠습니다만은 아마 엄청난 성토가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보나마나 예, 뭐가 나올지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축구- 국민들의 분노 지수가 더 올라갈 겁니다. 아니, 보다 한 이거- 100배는 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요. 이미 과거가 전례가 있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14시간 걸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그럼 단어 하나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매우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지금 제가 검열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요,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녹화 대담을 했겠지만 생방송을 하면 나중에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들어온 질문이라 뭐 그렇게 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어쨌든 너무 몸이 건조할 것 같은데 그럼 준비해서 녹화 대담을 했을 거고 그렇죠. 사흘간이나 마사지를 했으니까 최고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답변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커버할 겁니까? 그럼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은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겠네요. 이게 결과가 안 좋을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경로를 많이 하시고 또 책상을 많이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수석 비서관 회의에 굉장히 긴장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저런 뭐 그 구설을 좀 벗어나려고 참모들이 올려준 자료나 페이퍼 보지도 않았고 뭐 대통령의 소신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 뭘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애써 굉장히 뭔가 대통령이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 준비했고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두고 봐야죠. 참모들도 녹화 현장에 다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녹화와 대담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실을 안내하고 뭐 대통령실 다 보여준답니다. 집무실이랑. 그리고 뭐 국정 운영 이제 3년 차에 대한 본인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는 오직 명품백 등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어떻게 진솔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하면은 뭐 이거 하나마나한 대담이고 녹화고 100분 동안 뭐 전파 낭비하는 거겠죠. 근데 진솔하게 할 거면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편안한 시간에 대통령이 나와서 생중계로 대본 없이 하면 그게 가장 진실된 거 그럼요.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마사지를 4일 동안 해가지고 가장 밤 늦은 시간에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도망가고 싶고 뭔가 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일 텐데 이 방송이 나갔을 때 저는 이제 내일 후폭풍이 아마 엄청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전 국민들을 설득시킬 만한 어떤 모범 답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소신을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민은 그 소신을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똥꼬집처럼 유지해왔던 자신의 국정 철학을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자기 소신대로 얘기했다면 내용은 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밤 10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대충 2차를 시작할 때가 밤 10시쯤 되지 않아요? 제가 본인이 제일 말 잘할 때가 그때니까 그때 해나보죠, 방송을 갖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정상적인 기자회견이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10시에 한다고 칩시다. 이걸 기자회견으로. 그러면은 이제 묻는 기자들이나 또는 대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담 뭐 좋아요. 그럼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대담하는 인터뷰어라고 한다면 되게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좀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젯밤에 축구 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겠어요. 그렇죠. 좀 힘들지, 저 축구 보느라고 잠 못 주무셨을 텐데 괜찮나요? 뭐 그럼 우리 선수들 정말 수고 많았고 감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감독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라고 감독 마음대로 자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선수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좀 이겨서 우리 국민들 좀 웃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축구 팬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쉽던데 오늘 그러면 축구 얘기만 하다 끝내실 겁니까? 뭐 이러면서 좀 가고 그런 맛이 좀 있어야지. 이거 뭐 사흘 전에 다 해놓으니까 오늘 보는 사람들은 지금 축구 얘기도 못 들어, 사면 얘기도 못 들어, 질문이 안 나왔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는 늘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기사만 읽고 있는데 진짜 경로했는지 왜 경로했는지 그 경로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이를테면 지금 강남을에 박진, 이원모 두 사람이 붙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경로했다는 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향한 경로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라 그럼 박진 뭐 이렇게 답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궁금한 대목이죠. 지금 세상에 2024년에 세계 어느 국가에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한 번을 안 하고 그거를 미리 녹화를 해서 3일 있다가 오밤중에 내보내고 이런 걸 합니까? 지금 너무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이렇게 합니까? 기자회견이 입에 붙어가지고 하지도 않는 거를. 대담은 오늘 밤 10시 한다고 그러니까 내일 좀 다뤄보기로 하고 이거 한번 좀 짚어봅시다. 사면이요.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약속 대련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이번에는 약속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번에 사면을 받은 사람들 김기춘 전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다들 형이 확정돼 가지고 상고를 이렇게 이제 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를 했어요. 신은기 변호사님. 네. 형이 확정됐는데 상고를 포기하면 바로 이제 그 형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이제 확정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사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상고 포기한 것이 좀 수상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면이 발표되기 닷새 전에 이제 상고 포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인 이 사면권을
지금 남용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뭐 가장 비견한 예가 최근에 그 김태우 구청장을 바로 사면시켜가지고 거의 국민을 우롱한 이런 역사가 있고, 지금도 사면한 대상자들이 김기춘이 누굽니까? 본인이 수사했던 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김관진, 이분도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본인이 또 수사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 모순적인 지금 사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통상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주는 것은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대통령한테 권한을 준 이유는 국민을 통합하라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편 사람들 챙겨주기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면권은 정말 평가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면권 남용에 대해서 이거 역사에다 남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욱 교수님, 이번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부 4명인데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했어요. 예. 근데 상고를 포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상고를 했다는 건 부당하다는 거잖아요.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기 때문에 나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 결정 자체를 갖다가 번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갑자기 사면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포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보더라도 어떤 시그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서로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왜냐하면 김관진이라는 사람은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임명직이 돼가지고 지금 임명직으로서 국방 무슨, 제가 정확히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혁신. 예, 뭐 혁신위원회가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김관진 지금 전 장관이 재판부에서 판결받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정확히 판결 내용입니다. 예.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협하게 관여한 것은 국의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린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국가의 직에 앉히고 또 상고를 포기한 사람을 4년까지 해주는 행위를 했다는 건 사법부를 완전히 유린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거부권으로 작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재판부의 사법권은 이런 식의 사면권으로 작살내는, 그러니까 권력을 남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완전 삼권을 갖다, 삼권 분립을 갖다 유린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 짐이고 국가다?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좋아하는 놈은 사면으로 다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놈들은 거부권으로 다 하면 돼.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왕정 시대나 가능했던 걸 21세기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소위 진짜 5년밖에 임기가 안 되는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상식을 초월하는 문제이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응분의 예를 들면 대가를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상고를 포기를 했는데 김기춘, 김관진 두 사람 상황을 봤을 때,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재상고 기간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상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형이 확정이 됐고, 그래도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번에 구속이 돼가지고 옥살이를 조금이라도 했는데, 김관진 전 장관은 아예 형을 선고받고도 하루도 수감 생활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다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상고 취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징역 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사전에 이번에 저기 사면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떤 생각이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말을 다 더듬게 되네. 법무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법무부 입장 발표 한번 보시죠.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 약속하면 안 되지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사면이다. 김유정 의원님. 네, 저걸 믿으라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저거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장모 최은순 씨가 억울한 거예요. 6개월이나 지금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파기환송심 형이 이제 확정된 직후에 본인이 재상고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얘기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위해서 거부권을 남발하고 그다음에 내 편들 다 풀어주려고 또 사면권 남발하고 지금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 통합 이런 얘기는 그냥 거의 구색 맞추기 용으로 하는 얘기고요. 레토릭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뭐 이명박근혜 정권 통합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미 MB 사람들은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박근혜 정권까지 통합해서 일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처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편 봐주라고 사면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닌데 대통령 사면권을 그 대통령이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조금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우연은 한 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연에 우연이 거듭되면 그건 필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동시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로 해명을 해도 우연에 우연이 거듭돼서 이렇게 동시에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김관진 씨나 김기춘 씨 같은 사람들은 그럼 법 위에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죄를 저질러도 재판도 불구속으로 받고 사법부에서 확정 판결 나와도 대통령이 그냥 사면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법을 어기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 사면은 동료 시민만을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의미는 권한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면서 통합적으로 정치적 갈등도 해결하고 대한민국 발전시키고 이러라고 지금 대통령한테 사면권도 준 건데 지금 자기들 지지층들을 위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특히 법조인 아닙니까? 이 헌법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웠길래 이거 서울대학교 이거 우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법연수 우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전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건 정치적, 법적, 역사적 모든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명도 아니고 4명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연에 우연히 4번 거듭된 세월호 거죠. 이거 좀 김기춘, 사찰했던. 예, 김관진 네. 있고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예. 잔형 집행 면제가 됐는데 지난달 31일에 상고를 포기했어요. 세월호 유가족 사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네.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근데 신은기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네. 이것도 좀 궁금하던데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확정돼서 사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닷새가 떠요. 그 사이에 왜 형 집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예. 확정이 되면요. 이제 보통 자신의 그 신상을 좀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뭐 주말이 끼면 뭐 3일, 4일 그거 이제 뭐 법무부에서 이제 행형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재량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면이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 실형을 해야 돼, 실형을 복무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완전히 대통령이 면제를 해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거는 법무부와 그 당사자들, 그 대통령실이 이것을 모종의 합동 플레이로 하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지금 뭐 얼마나 누가 이제 총선에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면된 사람들 중에서 총선 출마 길을 열어놓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김태우 구청장 후보 해놓고 그렇게 큰 차이로 진 것에 대해서 오늘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그래서 저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김태우 구청장을 사면해서 선거 내보낼 때부터 예견된 전 참사라고 보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요. 얼마나 국민의 길을 우습게 알면은 전 이런 짓을 할까? 전 여기서 저는 좀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뭐 대통령으로서 뭐 쪽팔림이나 이런 거는 이미 이분한테는 없는 거고요. 국민의 길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이런 식의 김태우 사면, 또 김관진 사면, 또 이제 김기춘 사면 앞으로 전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거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본다라는 것이 이 사면권 남용 행태에 다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이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이거는 뭐 진영과 정파를 떠나가지고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큰 저는 분노와 참 좌절감을 느낍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무부도 참 웃긴 게 그 장모 문제 관련해서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는 건데 원래는 본인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쉴드를 치려니까 별의별 이상한 쉴드를 쳐요. 그리고 자기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석방을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구치소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어떤 형 생활 자체가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가석방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협의를 해서 상신을 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는데 법무부에다 문제 제기했더니 가석방 신청한 적이 근데 없습니다라고 그걸 얘기를. 법무부가 또 밝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밝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궁색하면 그런 얘기를 내놓겠습니까? 근데 궁색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기소하고 자기가 구형해서 재판부가 형량을 해서 유죄를 판정했더니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사면을 시켜버리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봤습니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사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기소해서 처벌했던 사람인데 또 본인이 다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을 대통령들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기 모순의 끝이 어디일까 저는 매우 참 궁금합니다. 사면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니까 이번에 사면 지켜보면서 억울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최서원 씨입니다. 왜 나는 안 해주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최순실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 최서원 씨 딸이 정유라 아닙니까? 정유라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결국 특사 포함 안 됐네요. 총선에 영향 갈까봐 태블릿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바보 같습니다. 그저 우파분들의 애정이 좋아서 은혜를 갚고 싶어서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총선 승리를 바랐습니다.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받거나 무죄가 나오고 정작 박영수는 뇌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 되는 건가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가 없었다면 없었을 일, 모든 일은 제 탓입니다. 본인 얘기인지 최소원 씨 얘기를 대신 해준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억울해할 일도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김유정 의원님 네. 뭔가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저쪽 사람들 다 되니까 혹시 나도 좀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는 했겠죠. 그렇죠.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거죠. 상대적 억울함이 매우 강하게 든다. 그래서 저런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탄핵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사면이 되고 무슨 심지어 북 콘서트까지 하면서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에 또 다시 이제 분노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억울하다 그러고 이랬는데 그게 다 문제가 없는 거라면 관련됐던 이재용 회장까지 다 지금 이제 1심 무죄가 나고 그런 마당이라면은 최서원 씨도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 본인이. 그래서 아마 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런 글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면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의 사례 아까 얘기하셨는데 외국에서는 그러면은 사면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봤습니다. 나라들별로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요. 사면 회의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고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법률이나 수사에 오류가 있을 때만 사면하도록 그렇게 사면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사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형기의 3분의 1을 넘겨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 마음대로 해요. 이번에 보니까 형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인가 됐는데 또 사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게요. 뭐 재앙적 대통령제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요. 그 정당에 대한 헌법상의 자유를 고도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당의 자율권도 헌법의 가치인데 그 정당의 자율성 가지고 국민의힘이 무슨 짓을 합니까?
다 자기들대로 정당을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본인들이 사리사욕을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심지어 자기가 검찰총장까지 지내면서 그동안에 검찰총장 직무일 때 뭐 국민들에게 봉사했다면서요. 뭐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면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지금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한 걸 자기가 뒤집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참 이게 뇌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정상적으로 뇌라는 게 좌뇌우뇌 있어가지고 서로 이 교신을 하면서 뉴런들이 움직여가지고 뭔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참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뻔뻔하게 뒤집어 풀 수가 있는 것인지. 근데 어떻게 이런 정치인의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뭐 국정운영 3년차 구상을 뭐 발표한다 그러는데 아니 이런 분이면요. 이분의 말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자회견 뭐더라 합니까? 자신의 과거를 다 뒤집어 엎는데요. 기자회견 아니라니까요. 간단해요. 녹화 대담. 아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과 현실입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렇게 유린한 대통령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요. 유일무이하게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거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한 거죠. 법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무제한으로 행사하게 되면 인권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으로 의결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식의 방식에 무제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면 그 사면권 행사 같은 경우는 매우 문제가 많은 행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권이든 거부권이든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의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으로 행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가 내가 참았잖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 문제가 조작 문제라는 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작 문제는 누가 조작했느냐? 소위 윤석열 당시 수사 책임자와 한동훈 수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고 원래 이게 최소한식 게 아니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이거 조작했다는 거고 그래서 정유라 씨가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 참고 있겠다. 내가 참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를 풀어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막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니까. 근데 이걸 안 해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제 유린되는 거죠. 그냥 자의적인 통치가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 이걸 독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뭐 많잖아요. 법률안 거부권, 사면권, 뭐 수사권 많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공적인 권한을 다 자기를 위해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거리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못하는데 너무 상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 먹듯이 뭐 식사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밥 먹듯이 자주 술 마시듯이. 그러니까 그 자주 이렇게 헌법을 정말 유린하고 짓밟는 것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본인이 지금 그 자리에 어떻게 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건데 너무나도 오만하고 너무나도 국민 앞에 불손하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두고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바르게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사면권이나 또는 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그게 마구 써도 되는 무한리필 쿠폰이 아니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사면권 관련한 해외 사례 봤을 때 그 세 번째는 일본 사례인데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독일도 일본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독일이 그렇게 나와서 독일이랑 일본이 같은 줄 알았더니 네, 잘못 일본, 잘못 자막이 돼 있을 네, 정정합니다. 일본으로 정정합니다. 비슷한 독일이 수준이 있을 것 아니고요. 같아요. 독일하고 네. 일본하고 법 체계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 근데 일단은 정확한 네네. 팩트는 일본입니다. 예. 하여튼 핵심은 해외 사례에선 다 제한이 돼 있는 사면권 행사인데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대통령 마음대로 좀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랑 똑같은 거죠. 5년짜리 대통령이 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대통령이 어떻게 말로가 되는지 우리는 또 확인했잖아요. 본인이 수사했고 그래서 그 많은 전직 대통령 2명이 거의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일거 해결해줬죠. 해결해서 그냥 바로 나와서 지금 뭐 한다고요? 북 콘서트 한다고요? 했습니다. 했어요? 했죠. 2월 5일날 했어요. 더군다나 이거 본인이 기소하고 막 그랬던 그렇죠. 사건 아닙니까? 수사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건 이제 잘했다고 그것도 본인이 검찰총장 사면하고. 승진하고 자기가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미안하다고 맨날 만나고. 그쵸. 자기 검찰로서 인생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지금? 정말 어지러운 분이에요. 어지러워. 분이에요, 진짜. 두통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도대체 이게 합선 안 되나요? 머릿속이? 아, 이렇게 진짜. 해서. 운의 좌뇌가 혼란스럽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니까 진짜 자기 정체성이 늘 바뀌는 거죠. 인지. 오늘 하루는 뭐 진짜 이렇게 냉탕 갔다 온탕 갔다가 매일 지금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모든 데를 지금 쑥대밭을 만들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바로 헌법 유린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헌법을 이렇게 유린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 얘기하면 어떤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제가 볼 때 뇌의학협회에서 판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최은순 씨 가석방도 우리가 예측한데 왜 그거 안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이제 MBC가 보도를 해버리니까 난감해진 것 같은데 아까 법무부가 약속 사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그걸 또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은순 씨 관련해서 법무부가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제 이거 MBC 또 큰일 나겠다 그렇게 했는데 MBC가 어젯밤에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으니까 했겠죠. 그러면서 MBC가 본인이 가석방을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보도하지 않았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법무부에서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법무부가 내놓은 설명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가석방 조건은 형을 뭐 성실하게 수용 생활을 하거나 모범수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형기를 살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년이에요. 이것도 뭐 처음에 기소를 대충 해가지고 1년 된 거 아닙니까? 사기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겨우 6개월 살았어요. 근데 이제 가석방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신청할 수가 아예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가석방 조건에. 그런데 무슨 법무부에서 본인이 신청한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거 그러면은 법무부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게요. 지금 법무부가 완전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공직에 복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대통령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입장이 나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가석방이라는 거 그 결국에는 형기를 3분의 1 이상 맞췄을 때 이제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행정 처분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엉뚱한 해명이나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하는 이 법무부에 대해서도 이거 정말 좀 직무 감찰이 필요한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또 감사원 자체도 또 너무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국회에서 결국에는 이 핵심 담당자들 불러가지고요. 이거 다 왜 이런 과정에 해명이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이병호 사무총장은 제발 이번에 총선 좀 나가줬으면 하는 게 직원들의 바람이었대요. 그런데 안 나가서 임기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임기 같이 한다고요?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은 KBS 오늘 이제 자막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막 잘 달아야 될 텐데. 배추 그것도 같은 거 특별히. 네, 눈여겨서 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면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댓글 보내주신 분 두 분 있는데 보수형님 TV 사자성어 이제 바꿔야 합니다. 사면 초가가 아니고 사면 처가. 사면 처가.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아주 아이디 멋지십니다. 정말 이 정부는 사면 초가를 넘어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 넉사자 사면 초가를 넘어 사면 초과다. 사면 초가를 가지고 사면 초가가 아니고
사면 처가, 사면 초가를 넘어서 사면 초가. 재미있는 댓글 보내주신 보스 형님 TV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님 감사합니다.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남기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 위해서 자막 한번 흘려주세요. 예, anchorback@gmail.com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셨는데 선정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소개할 때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anchorback@gmail.com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또 봅시다. 근데 이것도 가석방 이런 것도 이제 질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녹화된 다음에 나온 거라서 질문도 못 하겠지만 근데 김경욱 교수님 저는 그래도 가석방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일관성으로 따져보면 장모,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부인의 엄마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졸랐겠습니까? 내보내달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MBC가 취재한 거에 의하면 교정당국 한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게 나왔죠. 코테이션 해가지고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최 씨가 고령의 지병이 있는 데다 별다른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임을 감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가석방 예비 얘기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흘러나왔으니까는 취재해서 얘기를 해줬겠죠. 그리고 자기들 딴에는 야 우리가 대통령 장모를 내보내주는 사람이니까 충성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미 어떤 형태로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석방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형태든지 뭐 법무부에서 압력이 갔건 아니면 용산에서 압력이 갔건 절차를 다 밟아서 그냥 하라고 한 대로 한 건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법무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여기 또 줄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교정당국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법과 절차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렇다면 법과 절차가 아무 의미가 없으면 소위 부처의 위계질서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협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만 따르면 되느냐? 우리 부처에서 용산에 가 있는 책임자, 공무원, 그 사람 얘기만 듣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 직갈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부처는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지금 최은순 씨에 대해서 뭐 잔고 증명을 위조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죄질도 되게 안 좋은데 무슨 고령이고 건강 상태 운운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줬거든요. 뭐 고령이고 건강 얘기 또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 얼마나 활동 잘하십니까? 왕성하게. 무슨 건강 문제고 무슨 고령이면은 그럼 다 무슨 사면해 줍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자꾸 가석방 운운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 저렇게 충성하는 저런 공무원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공직사의 기강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 편파를 넘어서서 이제는 권력에 대한 추종과 맹종이 너무 선을 넘고 있다. 아니 공무원들 월급을 윤석열 대통령이 줍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주거든요. 근데 왜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지적돼야 되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다 이런 얘기로 수감을 면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참 어쩌다가 또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부터 뜨거운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공천 작업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양당 다 들어갔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뜨거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제 기준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오늘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공관위원장 발언을 들어보죠.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들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임종선 전 실장, 그다음에 노영민 전 실장 이런 분들이에요. 직접 거명하면서 아주 원색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추미애 전 장관은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어요. 추 전 장관의 전략공천설 실체 혹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뭐 늘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도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논의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노영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데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뭐 출마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공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결정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들어봤지만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발탁해서 승승장구시킨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까지 들어볼까요? 좀 윤석열 정부 탄생에 네. 문재인 정부 책임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분들 말씀을 쭉 네. 들어보면 네. 결국 왜 윤석열 검사 같은 인물을 애시당초 발탁을 했느냐. 뭐 총장으로까지 시켰느냐. 예, 그 지점에서 제가 모두가 속은 거다. 음. 당시 윤석열 검사가 국회 와서 한 행동이나 발언들이 굉장히 참신해 보였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는 네. 그런 대목들이. 음. 그래서 17년 1월 당시에 보면 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후보 시절에 네. 어느 방송에 1호 대선 공약이 뭐냐는 질문에 예. 억강부약 사회 만드는 거다. 어.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 검찰총장 시켜서 정부의 부패를 일소하고 싶다. 네. 그랬던 걸 보면 네. 모두가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속은 거다. 항명을 하고 정치할 결심을 하고 그걸 이용한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을 탓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가 뿌리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 예, 하기 시작하면 네. 결론이 나지도 않고 내부 균열은 커진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 네. 모두가 자제하고 네. 하나 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공천을 하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싸우는데 적어도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들은 좀 책임지고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공관위원장 임혁백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뭐 우리 것 책임이라고 해야 되냐. 그때 다 속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앞으로 공천 과정에 이게 꽤 뜨거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세 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 세 분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신인규 위원장님은 다른 쪽 당이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실 것 같고 김유정 의원님하고 김종욱 부원장님은 다 민주당에 계시지만 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김유정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임혁백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민주당이 이제 공천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처음에 굉장히 공정하고 엄격하게 잘 관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어제 사실은 이제 그 30몇 군데였죠. 36곳에 이제 단수공천 지역 13군데, 그다음에 경선 지역 23곳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그 자체보다도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그 뒤에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또 뭐 후보들도 다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어제 아니고 이제 예전에 지지불태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멈출 때를 알면 뭐 위태롭지 않다. 이제 그게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이제 조금 선수가 높은 뭐 586 운동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소위 뭐 그 몇 선 했던 중진들 얘기도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은 분분했습니다만은 저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별도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거는 이제 공천의 어떤 기준에 이게 시스템 공천 안에 어느 부분에 이런 항목이 있는 것이냐. 이게 과연 공관위원장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뭔가 당 내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그 합의를 이루어낸 내용인지 첫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소위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사람들은 일단 탈당했잖아요. 소위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탈당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조용해지고 일사불란하게 뭔가 움직여서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많은 국민들이 하면 저는 이제 그 지켜보고 있는 중도 무당층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 것이 바로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이제 친명 친문 소위 갈등처럼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데 엊그제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와서 무슨 명문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지금 그 꺼지지 않는 잔불처럼 나오고 있는데 예측은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과연 임종석 실장이 출마할 수 있을 것인지 노영민 실장 가능한지 이런 건 제가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런 갈등 양상이 뭐 우리는 내부에서는 아니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춰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친명이 과거 친문이었던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딱히 또 새롭게 친명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요. 기권하게 되는 길로 가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론은 굉장히 높고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권에 대한 견제론이 매우 높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또는 이 뭔가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 개인기로 아무리 높아져도 정작 우리의 타겟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난번에 뭐 23대 뭐 80 몇까지 갔었죠. 29대 80 얼마였나요? 60 얼마였나요? 이렇게까지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목표로 두고 심판해야 된다 가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런 갈등 양상이 아마 이제 3월 초까지는 갈 거 아닙니까? 공천 뭐 2차, 3차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날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갈 수 있어요. 저는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사실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냐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는 아니었고 네.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건데 김유정 의원님이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그러는 것은 자칫 기권표를 유발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종욱 부원장님은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거쳐야 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쳐야 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당해서 정권 교체를 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혁신의 이름으로 등장하겠죠. 그럼 민주당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제도적 혁신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소위 정권을 교체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질 문제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럼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물러나야 소위 혁신이라는 새로운 물갈이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었고 또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시스템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서 경쟁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과거에 잘못이 없었느냐? 제가 갤럽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았을 때였는데요. 4월 달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9%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부정이 29%가 더 높았던 거죠. 그 다음에 여당 정권 심판이 맞냐 아니면 정권 안정이 맞냐 같은 경우도 2021년 4월 달에 19%까지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책임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패배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물을 배제하고 말고를 떠나서 여기에 대한 국민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죠. 정권 심판의 핵심적인 이유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중도와 무당층들이 민주당을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분들한테 표를 달라고 얘기하려면 거기에 대한 응분에 어떤 우리의 액션을 취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전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은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갖다가 치환시켜서 저희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으로 또 만들어버리게 되는 사태가 또 다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걸 온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을 때는 되게 여론 좋았습니다. 다 그건 알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모두의 책임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현명한 대안과 혁신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 올라오는 것 보면 반응들이 역시 다양하십니다. KT24님은 속았지만 중간에 알았지 않냐. 그때 쳐냈어야지. 근데 대신 추미애를 쳐냈지 않냐. 임종서가 그런 의견 주셨고 이가을님 속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김정욱 교수님은 거쳐야 할 과정이다. 김유정 의원님은 좀 조심스럽다. 하나로 지금 합쳐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요. 어떠세요? 신인기 위원장님 남의 당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는 시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전 국민의힘에서 사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했던 입장에서 저도 정치적인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 정치적인 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저는 물으신다면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보면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핵관이 있었고요. 윤핵관이라는 기회주의 그룹들이 있었고 또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젊은 당대표가 있었습니다. 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로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을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팔았든 모르고 팔았든 그건 또 국민들이 좀 평가하실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을 지금 탄생시킨 데에는 여야를 물어나고 지금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느끼기도 하거니와 또 더 큰 책임과 권한을 당시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본질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상근부 대변인 했기 때문에 후보 얼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보면 또 속인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는 제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친문 그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좋은 칼로 썼죠. 그 다음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검찰총장으로도 썼습니다. 당시에도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여야에서 가리지 않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임종석 실장이든 노영민 실장이든 또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든 이분들은 그 정권을 유지하고 운영했던 핵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자를 수 있던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다 희석시켜서 넘어가기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분들이 각각의 당시 지위와 배경에 따라서 가졌던 권한에 맞는 책임, 전 그걸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노영민, 임종석, 추미애라고 하는 이 세 분은 윤석열 당시 검사를 키워줬던 분들로서는 저는 국민들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더 이상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 자체가 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욱 부원장께서 이제 지금 출마
선언하셨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볼 텐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묻는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좀 듣습니까? 예, 그렇죠. 그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그러세요.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긴 해요. 예. 왜? 난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가 화가 나요. 근데 당신들 찍어주면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은 매우 높죠. 60% 정도니까요.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근데 왜 민주당은 여전히 정당 지지율이 30%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머지 30%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신뢰할 수 없다는 건 너도 과거에 저런 모습의 일단을 보였던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을 어떤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혁신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혁신하지 않았던 거 아니야라고 하는 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네가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럼 뭘 하겠다는 걸 멋지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라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그걸 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민주당은 어떤 혁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에게 어떤 신뢰를 얻을 만한 무엇인가를 제출하지 못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명의 대결 구도로 갈 게 아니라 중도와 무당층이 그렇게 민주당을 싫어했던 이유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전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을 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뭐 고검을 전전하면서 사실은 또 박근혜 정권과도 각을 세우면서 이제 고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친명 갈등으로 소비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MB 정권 때부터 검찰, 특수부 검찰들과 손을 잡고 권력을 획득해온 그 과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정치 편향된 이 검사들을 어떻게 정치 권력에서 몰아낼 것이냐. 거기에 이제 중심에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보다 더 국민들의 뜻에는 부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 5년을 밖에서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저는 5년간 결과적으로 정권을 넘겨줌으로써 말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임종석 실장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마지막에도 40%였다. 뭐 이러면서 뭐 책임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대선에 정말 그 말도 안 되게 안타깝게 그 작은 표 차이로 패배하고 나서 대선 백서를 못 냈잖아요. 그런 후과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졌는지에 대한 처절한 그 패인의 분석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흘러와 버린 거예요. 3년 차에 접어들어 버린 거고. 그래서 왜 민주당에 그런 과정이 없었던가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비례연합정당의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조국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리셋 코리아인가요? 뭐 만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한다고 하고 송영길 전 대표도 정치검찰 해체 정당 또 만든다는데 이 부분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지도부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아까 정성호 의원 얘기한 바대로 여기저기 이제 막 넣고 다 이렇게 그 돌려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략공천 얘기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노영민, 임종석, 추미애, 조국,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든다는 당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선거는 중도 무당층 싸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면 지금 소위 이낙연 뭐 그 원칙과 상식 이 팀만 나가고 나면 괜찮은 것이냐.
그렇게 보여졌었는데 지금 또 그게 아닌 것처럼 비춰주고 있는 것이 명확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타파하고 나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원래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요. 이기고 나면 말이 없어요. 근데 지고 나면은 참 그쪽에서는 말이 많죠. 뭐 때문에 졌니? 우리 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도 사실 이번에 이겼어도 뭐 할 말은 좀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고 나면 이제 뭐 때문에 졌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냐? 참 밝히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지금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뭔가 우리가 큰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과 의식, 자긍심 이런 걸 좀 고양시켜서 멋지게 승부를 볼 수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멋지게 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를 저는 쉽게 공감하기는 힘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들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천 앞두고 자꾸 이런저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큰 선거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이걸 자꾸 좀 제시하고 거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간절한데, 그거보다는 자꾸 좀 작은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서 싸우고 너무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아쉬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새로운 당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저런 또 룰도 고민하고 그러는데,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볼 건 뭐 있어요? 뭐 다른 게 뭐 필요한가요? 그냥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 말고 뭐가 또 필요하죠? 저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586 뭐 청산이고 또 새로운 개혁 뭐 젊은 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무슨 총선의 시대 정신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젊은 사람들 뭐 그런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우리들의 마음이 위축돼서 이번 총선을 기다리지 않고 활짝 열려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를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좀 멋진 승부를 보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신인규 변호사님, 제가 참 기자하고 지금까지 꽤 오래 했는데 내가 바란 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정치를 늘 저는 생각할 때 뭐 한지 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뭐 이렇게 오래 할 수도 없을 거라는 각오를 늘 하면서 지금 저도 하루하루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적 아픔,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뭐 저야 지금 뭐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나와서도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만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좀 그 길에
저는 뭐 작은 벽돌이라도 하나 되고 싶다 그 마음뿐이거든요. 그래서 참 뭐 보시는 분들도 다들 답답하실 거고 여러 가지 뭐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말들이 참 많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마음이 돼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좀 같이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 전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멋지게 이기는 방법. 김종욱 부원장님은 좀 멋지게 이겨보세요. 예,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기고 또 이기는 과정도 멋지고 예. 결과도 멋지고 그래서 4월 10일은 온 국민들이 이강산의 봄이 다시 돌아왔네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짧게 말씀드리니까 전 지금 나온 내용들은 서생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생의 문제의식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래서는 당연히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생의 문제의식만 가지고 현실을 모른다라고 욕을 하거나 아니면 현실의 어떤 상인들의 현실 감각만 가지고 또 예를 들면 너무 좀 시정잡배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DJ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가지고 민주당이 실사구시한다면 나름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오늘 제가 뜨거운 토론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기는 것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매일 새롭게님 무조건 정권 심판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나라가 절단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게 시대 정신이다. 예. 또 부산이대희님 선거에 멋지게 지려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에 이기고자 나왔는데 낙선한 겁니다. 선거든 스포츠든 이기고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존중합니다. 제가 지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정말 그 자랑스럽게 이은주님 지금 이 정권을 이 기회에 결단내지 않는다면 더 길고도 더 어둡고도 더 암울한 현실이 우리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겁니다. 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만큼은 멋지지 않아도 무조건 이겨서 이 정권 끝장내야 합니다. 그것이 명분이고 진리이고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항복. 대공기 오늘 항복합니다. 제가 마음의 일단을 비쳤는데 너무 이 엄혹한 시절에 배부른 소리 한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가치만큼은 좀 갖고 갑시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또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는데 보수형님 TV께서 분노 릴레이 시작해 주셨는데 많이 이어가셨네요. 여왕깨미님, 원희님, 몽돌님, 소병률님 함께 해주셨고요. 조형래님, 대한민국 선수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크리스만 아웃 감독으로 이영표 추천합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강기택님, 대통령이나 축구 감독이나 전략 전술 없이 리더가 무능하면 어제 같은 경기골이 나는 겁니다. 진 것이 다행입니다. 예, 분노 릴레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수형님 TV가 또 하나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시간상 다른 분들 참여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걸로 시작을 하셨냐. 백운기 앵커 오늘 녹화 방송 본다 안 본다. 1번 본다, 2번 안 본다. 투표 한번 해보세요. 안 본다 1번, 본다 2번. 글쎄요. 안 보고 싶은데 또 내일 방송하려면 또 봐야 되고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무슨 얘기 할지 뻔히 아는데 뭐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데 없나?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토론 함께 해주신 세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김유정 의원님, 김종욱 부원장님,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셋이가 뭔가 좀 비슷한 동병상련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웃어? 자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난 안 잘렸어요. 의원님 방송 중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뻐요. 지금 막 방송 중에도 막. 진짜 전화야 쇼야? 아 여사님 잘하고 있다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공의 주문을 외워보자 괜찮네.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이야. 야발라바 이기야 이야. 그게 잘린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잘린 거더라고. 잘렸어요. 진짜 계속. 거기서 잡았는데 제가 나와서 그렇게 비춰지는 건 제가 반대입니다. 험난한 세상 헤쳐가는 장성철 소장, 박성태 앵커, 쏙 들어오고 딱 떨어지는 얘기, 사람 사는 세상 정치 얘기 이런 거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